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혼을 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재산 분할에 관하여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 그 사업체의 재산은 어떻게 재산 분할 대상에서 참작이 되는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그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업체의 유형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반 배우자 개인 명의의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배우자의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개인과 법인은 기본적으로 분리되어서 별개의 인격체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법인인 경우에 의뢰인분들이 법인 재산 너무 많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도 많고 아니면 채권도 많고 여러 가지 재산들이 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법인 명의 재산도 모두 다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물어보기 전에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죠.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경우들도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이혼하면 이 법인 재산에 대해서도 최소 40%, 50%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내가 충분히 생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하러 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법인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본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인 명의 재산으로 한 1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또한 이 법인 명의 100억 정도 재산이 당연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제 이 법인은 저희 의뢰인과 배우자 두 분이 이전부터, 그러니까 혼인 생활 초기부터 같이 이룩한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족 회사라든지 이전부터 결혼하기 전에 이제 배우자가 형성되어 있던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의뢰인과 남편이 같이 부지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 토지 위에 건물 신축 과정도 전부 다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 이후에 이 건물에 이제 업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업체는 이제 뷰티 사업과 관련된 이제 컨설팅 업체였는데요. 아무래도 여성을 고객으로 하다 보니 이제 의뢰인인 이 아내 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상 경영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인과 그다음에 이제 남편분은 이 컨설팅 업체를 잘 운영했고 혼인 기간 동안에 이제 굉장히 사업을 많이 이끌어내서 이제 거의 연 매출이 한 수천억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이제 전층을 다 사용한 게 아니라 일부 층에는 이 컨설팅 사업을 하고 나머지 이제 건물 다른 층에는 이제 임대업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임대 수익 또한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의뢰인은 이 건물에 있는 법인 사업체의 운영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 있는 임대업 또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남편과 의뢰인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결국에는 사업체 및 임대업을 영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날로 사업 발전될 뿐만 아니라 이제 부지, 그다음에 그 건물의 가치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높아지다 보니까 임대 수익 또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업체 또한 법인이라는 거였고 임대 관리도, 임대업 또한 별도로 법인, 그러니까 부동산 법인들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업체도 법인이고,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 그 사업체도 법인이고 임대업 또한 법인 명의로 영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아내나 그 남편의 개인 명의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혼인 기간 중에는 뭐 내가 이혼을 할 거라는 걸 예상하시는 분도 당연히 안 계실 거고 예상하셔도 안 되고 뭐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재산 분할해서 일정 부분 내가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들여다보니 전부 다 법인 명의였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는 중에 이 법인도 주식을 발행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상장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 명의의 주식이 이제 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상장 주식은 아니고 상장이 되지 않은 그냥 비상장 주식이긴 하였지만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다 보니 주식도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주식을 의뢰인 명의로도 가지고 있었고 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전부터 이제 남편 또는 아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이 가족 외에 이제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들이 주식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본 사건처럼 이제 혼인 기간 중에 이룩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배우자, 그다음에 그 두 부부의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즉 가족회사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긴 하나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그 법인은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중에서도 이제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은 이 주식의 대부분이 거기서 이제 이 사안에서는 한 80% 정도가 배우자 소유의 주식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인 주주 아니냐, 1인 주식회사나 다름없다. 자녀들에게 증여한 주식은 사실상 뭐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인 주식회사다라고 주장도 했었으나 이제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이제 아무리 1인 주주, 1인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법인 명의의 재산은 이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그러니까 이 컨설팅 업체 명의로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가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명의로 뭐 예를 들면 거래처랑 거래를 하면서 채권을 가지기도 하고 또 다른 부동산들을 이제 매수하기도 해서 그 컨설팅 법인 명의로도 상당한 자산이 형성이 됐었고 또 그 외에 아까 임대업을 하는 그 부동산 법인 명의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자산으로 따졌을 때 임대업 명의의 부동산 법인의 명의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의뢰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가지고 오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그건 사실상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이 컨설팅 회사 법인 명의, 이 법인 내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다만 컨설팅 업체 그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또 이 건 같은 경우에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산정을 하냐라고 보면 대부분 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부에서 그 법인 대표이사 또는 뭐 법인 측,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측에게 재무제표 등의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회계장부에는 재무제표 등의 회계장부 등의 자료에는 이 법인 명의의 적극재산, 즉 플러스인 재산도 있고 부채 등의 마이너스인 재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적극재산에는 이제 뭐 부동산 그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뭐 채권 등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극재산, 즉 채무에는 부채인데 이 부채는 예를 들면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뭐 담보로 되어 있는 채무가 있거나 그럼 그 채무도 이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또는 거래업체에게 내가 지급해야 되는 채무 또한 이 소극재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결과론적으로 순자산가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순자산가액을 이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 개수로 나누면 한 주당의 금액, 한 주당의 가치가 산정이 됩니다. 이 작업을 이제 소송에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럼 한 주식당 얼마냐라는 가치가 나오면 이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곱하면 배우자가 법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간혹 이 주식을 제3자 또는 자녀에게 명의신탁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되어서 일반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장을 해서 그 주식까지도 일반 배우자의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주장은 명의신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그 제3자인 주주는 실질적으로 이 법인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주일 뿐인 거지 사실상은 뭐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고 뭐 투자에 관여한 바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명의신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제3자 명의의 주식까지도 전부 다 이제 배우자의 주식,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다 포함이 돼서 이제 1주당 가치에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총 수를 곱하면 결국에는 이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분할, 그 법인에 대한 재산의 가치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부동산 법인은 사실상 이제 일반적인 사업체와는 달리 사실 뭐 주식이 발행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주식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그 1주당의 가치는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 쪽에서 주장을 했는데 그 부동산 법인이긴 하지만 사실상 개인 명의의 부동산, 개인이 결국에는 이 부동산의 명의 신탁한 것과 다름없다. 즉 개인이 그 부동산 법인에게 명의 신탁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개인과 이제 법인의 인격체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주장은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주식 부분이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물론 내가 이혼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뭐 법인으로 하지 않고 뭐 개인 명의로 뭐 부동산업을 영위하거나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내부적인 어떤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제 혹시라도 이혼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시고 계신 분이라면 이러한 사업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숙지를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혼해서 재산 분할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사전에 미리 대응을 한다면 추후에 이제 대응을 하실 때 좀 더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이 아니라 이제 개인 사업의 경우입니다. 그럼 개인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없죠.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뭐 남편이든 뭐 아내든 뭐 그냥 뭐 치킨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장에서 내가 뭐 노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용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사업체로 정말로 이제 회사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의사여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릴 사안은 노량진에서 수산시장을 하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제 이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추첨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 그다음에 예를 들면 몫이 좋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영업이 잘 되는 어떤 지역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좋은 자리가 있고 이 좋은 자리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이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노량진에서 이제 이 부부는 20년 이상 이제 시장에서 어류를 판매하면서 이제 가정 경제를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이혼에 대한 논의가 이제 서로 나오는 즈음에 기존 자리에 대한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수산시장과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가 되고 새로운 자리에 대해서 추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준비하는 중에 일방 배우자가, 그러니까 의뢰인의 상대방이 본인이 임의로 이제 추첨을 해서 자리를 배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개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산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이 사업체가 사실상 이 두 사람의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 시장에서의 이 사업 영업을 계속 운영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만약에 한 사람에게 기속이 된다면 나머지 한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20년 동안 이 수산시장에서 진짜 온갖 이제 힘들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따오고 거기서 하루 종일 물건을 판매하고 하는 일이 사실 예사일이 아닌데 그 일을 내가 거의 20년 이상 동안 헌신하면서 이 사업체를 운영한 건데 일종의 사업체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넘겨주는 게 사실 억울하죠. 그래서 설령 내가 이 영업권 자체는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 자체에 대한 일정 부분의 권리금이라도 내가 이제 산정해서 기여도로 계산을 해서 재산 분할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은 그 자리에 대한 추첨을 본인이 했고,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 이제 이혼이 진행되는 중에 본인이 했고, 또 본인이 명의로 당첨이 됐고,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세, 이 영업에 대한 권리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포함되면 안 된다. 본인의 특유재산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를 보면 만약에 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또는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새롭게 본인이 독자적으로 홀로 별개의 사업체를 형성, 즉 본인이 별개로 영업을 시작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좋은 자리를 배정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형성한 재산이니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만 본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수산시장에서 어류를 판매하는 이 영업, 일은 사실상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20년 이상의 매우 긴 기간 동안에 같이 이룩한 사업인 거죠. 다만 자리에 대한 추첨만 다시 했을 뿐이지 이러한 추첨은 이전에도 계속 되어 왔고 이 사업체의 이름, 즉 상호, 그 다음에 이 업종은 모두 다 두 사람이서 공동으로 형성해 온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설령 이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방 명의로 자리 추첨을 다시 하고 그 일방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이 부부가 이혼이 있기 전에 이혼 소송 또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 형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제 개인 사업체 같은 경우는 법인처럼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권리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리금이라 함은 이 영업, 이 사업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영업을 양도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죠. 이 권리금 산정할 때는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이 자리 추첨 내가 했기 때문에 이 권리금 산정 자체가 내가 뽑은 그 자리, 내가 당첨된 그 자리 때문에 이 권리금이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어쨌든 같이 이룩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자리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이제 자리 배치를 다시 하고 추첨을 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그 권리금 전체를 다 재산 분할 대상의 상대방의 이제 재산의 금액으로 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 추가로 권리금 외에 이제 다른 쌍방의 재산이 있었겠죠. 그 쌍방의 재산이 전부 다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 다 포함이 돼서 이 건은 5대5로 이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상대방 명의이긴 하지만 이 일방 배우자의 이전의 노력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여도 또한 5대5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일방 배우자가 운영을 거의 다 하고 이제 다른 일방 배우자는 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거나 이제 예를 들면 뭐 격리 업무를 본다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격리 업무만 보거나 아니면 내조 정도만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령 상대방 배우자의 주식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그 권리금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는 50%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본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운영을 한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공동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 있어서도 50%가 인정된 겁니다. 앞선 법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 법인 사업체를 운영한 거죠. 그러니까 업종 자체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 여성, 아내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이제 결제했던 내용. 그러니까 사인을 할 때 그 결제권자 이제 명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어떠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결정을 할 때 결제권자가 아내였고 실질적으로 거래업체랑 계약을 할 때 계약자도 이제 아내가 참여를 해서 같이 미팅도 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해서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부분이 밝혀져서 그 건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의 기여도가 많은 부분이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제 법인의 운영이 일방 배우자가 하고 또 그 법인의 운영 자금도 일방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체를 또 운영하면서 대출을 그 수익으로 변제를 하고 또 추가로 대출을 받고 이 과정을 일방 배우자가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체를 이만큼 올린 것에 대한 기여도의 대부분이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자에게 이제 인정되는 경우들이 대다수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법인의 명의의 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내가 그 사업체에 관여한 게 없으면
기여도 자체가 현격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명심하셔야 되며, 또한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권리금이나 영업권 등이 포함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라면 기여도의 관점에서 낮은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제 명심하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사안은 상대방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이 모든 병원이 다 재산 분할에서 뭐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의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영업권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체를 제3자한테 매도를 할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제 이게 권리금의 개념이고 영업권이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법인이라면 주식이 될 것이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이 없다 보니까 이 업체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영업권이라는 명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평가는 어떻게 하냐? 이제 소송에서 감정인을 통해서 영업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본 건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 병원의 간호사랑 이제 부정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부정행위를 한 5년 이상 계속 지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한참 뒤에 이제 의뢰인이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이 끝난 다음에 그 상간녀에 대해서도 상간소송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 소송에서의 최대 쟁점은 이 병원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 과연 이 병원의 영업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냐가 문제였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다른 사안에서 이제 뭐 치과나 아니면 좀 뭐 내과나 어떤 인프라가 이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대부분의 기계가 리스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영업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고 가치 평가를 한다고 해도 크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 영업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 개인을 제외한 그 시설, 그 사업, 그 병원, 업체 자체에 대한 영업권은 사실상 거의 이제 뭐 가치 평가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였는데 이제 전형외과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외과, 그다음에 뭐 물리치료실 등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2차 병원이었습니다. 이제 과가 몇 개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설도 그러니까 한 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에 분리되어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진료를 보는 층이 있고 또 다른 층에는 이제 입원을 할 수 있는 입원실도 있고 또 다른 층에는 뭐 물리치료나 뭐 도수치료 등의 이제 부수적인 아니 뭐 재활치료 등의 그러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병원을 양도했을 때 꽤 많은 어떤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입원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갖추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허물고 다시 한다기보다 그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 사안에서의 그 병원도 이 정도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은 나는 무조건 병원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서 재산 분할을 받아야겠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이제 다른 재산들도 있긴 했는데 이제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뭐 했는데 그게 이제 큰 금액이 아니었고 또 뭐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수준이긴 했으나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에 있는 이제 간호사랑 남편이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 보니까 어떻게든 병원에 대해서 본인이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권리를
좀 보상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병원의 매출 또한 이제 월 매출이 이제 한 몇백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계속 그 병원에서 이제 영업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소득을 본인이 이제 일정 부분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소득 중에 일정 부분은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지급을 했지만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생활비를 뭐 부양료 등의 명목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재산 분할로 많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의사로서 이만큼의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있어서는 본인의 내조가 매우 컸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이제 처음에 이 의사인 남편분은 개원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레지던트의 또 월급을 받긴 하지만 그 월급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죠. 근데 이 의뢰인의 친정이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이제 그때 부족한 생활비를 친정에서 많이 부담을 해줬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 쪽은 이제 뭐 시댁에서도 크게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신혼집 또한 친정에서 이제 전셋집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혼인 초기에 시작했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대부분 친정에서 이제 마련을 해줬던 거죠. 그렇게 이제 레지던트가 끝나고 이제 공중보건의를 또 가게 됩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공중보건의로 가게 되니까 공중보건의도 물론 월급이 있습니다. 근데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의뢰인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남편은 이제 공중보건의니까 그러니까 뭐 양육에 있어서 또 크게 도움을 주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이제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출산하고 아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뭐 양육비도 더 많이 들다 보니 그러니까 급여는 레지던트나 공중보건이 생활할 때의 급여는 거의 비슷한데 생활비는 이제 가족이 더 늘다 보니까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이제 친정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도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공중보건의가 끝나고 페이닥터를 하고 또 나중에 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많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네, 인내하고 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이제 페이닥터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였고 정형외과 이제 전문의까지 다 따고 이제 공중보건의까지 하고 나왔기 때문에 페이닥터 월급이 꽤 높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생활비에 있어서는 친정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여전히 그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남편도 그렇고 의뢰인도 그렇고 집을 사고 싶은 거죠. 결국 친정의 도움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전세금에 대출을 받고 또 부족한 돈은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집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 집도 이제 굉장히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죠. 부동산 이제 한창 경기가 좋아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그 부동산도 같이 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돈은 이제 친정에서 들어갔죠. 물론 대출 원리금 변제는 남편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득은 높으니까 계속 이제 남편은 생활비를 보태고 대출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한 10년 정도 이제 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나도 이제 개원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특히 이제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기계들도 다 구매를 해야 되고 뭐 구매가 안 되면 리스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병원 기본적인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수술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초기 자금으로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 몇 억이 이제 없는 거죠, 남편은. 예, 그때 또 이제 친정에서 이제 그 개원의 초기 자금을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 보면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일정 부분 생활비를 이제 페이닥터가 된 이후에 일정 부분 생활비는 남편이 부담을 했지만
굵직굵직한 자산의 형성의 자금, 초기 자금은 친정에서 이제 부담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됐는데 초기에는 당연히 적자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제 소득이 그렇게 수익이 초기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다행히도 친정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병원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본인이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개원을 한 경우보다는 부담이 좀 적긴 했죠. 그러나 이제 초기 몇 년 동안은 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져다 주는 수익도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았죠. 그러니까 페이닥터 할 때보다의 급여보다도 이제 높진 않았죠.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점차 이 병원에 이제 입소문도 나오고 또 다른 과 의사도 이제 영입하고 하면서 병원이 점차 커지고 수술도 하면서 입원실도 생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치료실도 하면서 병원을 점차 확장하게 됩니다. 이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가 의뢰인의 친정 쪽에 돈이 또 일정 부분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중 한 3년 지난 이후에는 수익 자체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저축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재투자를 해서 병원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운 좋게도 이제 수익이 이제 몇 배로 계속 뛰게 된 거죠. 그렇게 한 10년 정도 이제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한 20년 넘는 거죠. 한 25년에서 30년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가 3명인데 이제 아이 3명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가사하고 그다음에 남편이 이 정도까지로 병원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상 힘든 일이 많았겠죠.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옆에서 심적으로 이제 격려도 해주고 남편에 대해서 존중도 해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하다, 필요하다고 할 때 친정으로부터 이제 지원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의뢰인이 다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다. 힘든 일 다 지나갔고 남편 병원도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랑 다복한 집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즐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간호사랑 이제 외도를 한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경위는 이제 병원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도 가끔 회계나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도 하고 또 병원에 이제 가기도 하는데 병원에 이제 처음 이제 개원 초기부터 있었던 이제 이제 여자 직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살림살이를 대신 사는 격리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을 좀 맡아서 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직원은 이 병원의 처음부터의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다 알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이 의뢰인이 얼마나 헌신했고 경제적인 지원까지도 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제 간호사랑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 의뢰인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번 것만 그냥 좀 넘어가고 그 간호사한테 이제 경고를 해서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은 이제 퇴사하라.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끝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혼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앞으로 얼마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도 하셨던 것 같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힘든 시기를 다 이제 넘어가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텐데 이제 내가 조금만 참으면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편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제 내가 부정행위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만 만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적반하장의 이제 태도를 취하면서 너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때까지 친정에서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의뢰인이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병원을 이룩한 거 아니냐. 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당신이 뭔가 한 게 있냐. 라는 부분으로 이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뢰인도 나의 이 30년 동안의 헌신이 이렇게 부정되는구나. 거기다가 어쨌든 부정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인정은 하지만 정말로 사과를 하는 그러한 태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고 어떻게든 이 병원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찾아와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의 영업권, 그러니까 병원은 법인이 아니었고 이제 개인 명의였는데 이 병원의 영업권에 대해서 소송 절차에서 감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감정을 진행할 때 이제 과거 3년치의 매출과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또 지금 현재 채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라고 하는데 이제 이 병원에 대한 영업권 여기서는 가치 평가를 하게 된 거죠. 이 가치 평가를 하고 나니까 약 이제 한 30억 정도로 이제 이 병원의 가치가 평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로 가치 평가가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아예 가치 평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이제 보험사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인프라도 많고 기계도 리스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도 이제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업권의 그 가치 평가의 금액이 굉장히 고액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보험권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영업권이 가치 평가가 돼서 어느 정도 높은 금액으로 인정이 됐고, 그리고 이 재산 또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돼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의 기여도도 산정이 됐는데, 이제 재산 분할 기여도는 각 재산에 대해서 별개로 이제 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재산에 대한 총 기여도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병원의 운영에 참여를 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격리를 봐주고 회계를 좀 보긴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친정에서 초기에 이제 개원을 할 때의 투자금을 이제 부담했고 그런 내역들도 증거로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인 생활 전체를 봤을 때 전세금, 그다음에 부동산 매입 자금,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의 생활비 지원.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내, 의뢰인의 기여도로 참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45대 55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45로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에 부담했던 그 비중보다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의 소득의 비중이 좀 컸던 부분도 있어서 5대 5가 아니라 45대 55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물론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도 이제 3천만 원이 인정이 됐고 그 이후에 상간녀에 대해서 별도로 상간 소송을 진행했고 또 별도로 위자료가 2천만 원 인정이 됐습니다. 합쳐서 위자료 5천이 인정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형태, 법인이냐 아니면 개인이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산정하는 방식 또는 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은 되는지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배우자의 사업체가 어떤 형식인지 또 그 사업체 명의의 재산이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주식이 있다면 주식을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개인 사업체라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영업권 가치 평가를 할 때는 그 매출이 참작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다른 제3자한테 매도를 할 때 권리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신다면 내가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그러니까 파이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